8번 문제 봅시다. 8번 문제. 자, 라달락에서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권위관에 대한 설명 중 관계가 없는 것은, 이 지문도 꽤 괜찮은 지문이에요. 권위주의와 권위, 권위와 권위주의. 일단 그 지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권위가 없는 사회는 발전을 못합니다.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어떤 분야의 권위자라는 말을 쓰죠. 권위자.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권위자라고 그러고, 그런 권위자가 많은 사회가 발전을 하게 돼 있고,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분야의 각 직업,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도 그 분야의 1인자들에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이제 인간문화재 같은, 우리는 말만 인간문화재라고 만들어 놨지 인간문화재들한테 그렇게 뭐 지원을 그렇게 잘해주는 게 없어, 별로,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인간문화재라는 것이 과거에 무슨 그 우리 전통에 관련된 뭐 축제공품,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인간문화재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담양의 축제공품 인간문화재 어떤 분, 그분이 이제 큰딸이 지금은 그 인간문화재는 아니고 그 축제공품 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뭐 기술 보유자, 무슨 전수자, 이렇게 그 사람도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인간문화재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과거에 했던 것도 인간문화재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도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 최고의 명성을 갖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그 뭡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이 자기 연구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독일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마스터라는 그런 호칭을 써가면서 이제 그 독일에서는 그 마스터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고 국가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요, 웬만한 비용은 다 공짜예요. 뭐 차를 탄다든지 뭐 기차를 탄다든지, 심지어 항공권도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분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분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없어져야 되는 것은 권위주의야.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권위가 아니라 뭐요? 권위주의. 목에 힘주는 거, 괜히. 이제 그런 거에 관한 그런 지문입니다. 자, 가다락 봅니다. 권위관에 대한 설명 중 관계가 없는 것은 정보 파악하는 문제인데, 정보 중에서도 권위관이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관점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가다머와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관점, 이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부터 찾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풀어보면은. 요게 지금 나온 이 문제가 바로 그 수능 2학년 수준의 문제야, 이게 지금. 근데도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일반 공시 문제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일반 공시 독해 문제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은 문제죠. 자, 가달락 봅니다.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 일단 핵심어. 권위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첫 단락에서 뭘 한다? 핵심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주로 첫 단락 어디에 나온다? 앞머리에 나와, 정의는. 가끔씩 예외적으로 두 번째 단락 앞머리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개념 정의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필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과 반대되거나 또는 그거와 유사한 개념을 먼저 첫 단락에 소개를 하고, 두 번째 단락 가서 정말 필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말했을 때, 그때 이제 첫 단락이 논지 형성 단락이 아니라 어디가?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단락이 논지 형성 단락이 돼.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이 그때는 첫 단락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놓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첫 단락에 나온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권위란 사회생활의 특정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나, 읽어, 권위란, 시작, 권위란 사회생활의 특정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행사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영향력까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배경 지식으로. 사회생활의 특정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행사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대부분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권위라고 한다. 그러나 읽어 시작.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영향력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계속 읽어. 권위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강요될 때 그것은 뭐로 변한다? 권위주의로 변한다. 쉽게 말하면 한 개인이나, 계속 읽어,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승인하느냐에 따라서 권위와 권위주의가 구별된다. 또 자유의지에 의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여기에 권위와 권위주의를 확실히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권위는 사회생활의 특정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행사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강제적으로 인정을 하면 권위주의고 자발적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권위다.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따라서 또 자유의지에 의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해 쓰는 걸? 요거에 대해 쓰는 거래요.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때 그 차이점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가다머와 하버마스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글은 가다머나 하버마스라고 하는 학자의 관점을 비교 대조하는 글이 되기가 쉽겠죠. 이렇게 첫 단락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훈련부터 이 비문학은 해야 됩니다. 비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독해활이 시도 그래요. 시도 앞부분에서 시적 상황부터 찾아야 되고 소설도 작중 상황 찾아야 되고. 자, 이제 선택지 봅니다. 1번, 가다머는 승인된 권위를 인정하나 하버마스는 그렇지 않다. 아직 몰라, 그죠? 다음에 2번, 하버마스는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3번, 민주적인 절차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공통적이다. 근데 3번은 첫 번째 단락 가지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지요. 왜? 자발적인 게 민주적인 거야, 결국에는. 우리도 물론 선거 일자를 정해놨어. 4월 15일로 정해놨지만 선거에 참여하냐 안 하냐는 자발적인 거죠. 선거에 참여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잡아가고 무슨 뭐 불이익을 주고 뭐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다고 진짜 나는 그것도 나는 없애야 된다고 봐. 물론 이제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선거인 명부에서 선거하러 가면 확인하잖아. 도장 찍잖아. 그럼 선거 한 놈하고 안 한 놈하고 딱 표가 나. 그것도 난 싫다고 봐요. 그것도 민주주의 아니라고 봐요. 표가 안 나야지 민주주의지. 근데 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학원은 4월 15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습관이 됐어요. 한 30년 학원 생활, 그 중에 이제 2년 학교 생활했었는데, 학교와 학원의 다른 점, 학원은 설 연휴하고 추석 연휴 빼놓고는 다 수업을 한다는 거. 왜? 학교보다는 그만큼 학생들이 절실해.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절실하다 보니까 놀 수 있는 시간,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 4번, 하버마스의 견해는 무정부주의로 기울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이걸 잘 봐야 돼.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1번, 2번, 4번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시험장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본다면, 나달락, 다달락에는 살짝 봐도 지금 이 사람들 이름이 안 보여. 주로 어디에 많이 보여? 라달락에 많이 보여.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할 때는 라달락부터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여기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또 지문이 좋으니까 저는 읽겠습니다. 나달락, 전통적인 가치나 도덕 혹은 제도의 권위를 아무런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비판할 수도 있다. 즉, 한 개인이나 집단의 권위를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인정하고 승인할 수도 있다. 요게 권위라고, 요게 권위. 이건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 비판할 수 있는 거. 가장 바람직한 권위란 읽어 시작. 가장 바람직한 권위란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승인되고 인정되는 권위일 것이다. 따라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딱 2년 만에 아인슈타인의 제자가 아인슈타인을 상대로 당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틀렸으면 네가 맞는 거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모르겠다 나도 잘 그거. 그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 같았으면요 벌써 그 제자 죽었어. 학교에서 제명당해서 그죠? 그 당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 과학 기술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됐는데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자기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을 했고 그리고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두 번째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죠. 이게 권위야, 이게 권위. 그건 권위주의가 아니죠. 그리고 그 제자는 아인슈타인을 이어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키워줬대요. 그 제자를. 우리나라 같으면 밟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다달락, 참다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학자의 학문적 권위는 실력과 인격, 실력과 인격.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실력과 인격이 없다는 얘기야. 따지고 보면은 없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권위가 없으니까 그 권위 없는 것을 어떻게 하든 커버하기 위해서 그걸 권위주의로 커버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의 권위는 그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탁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의 권위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그래서 가능하다까지가 학자에 관한 얘기죠. 다음에 이제 제재가 바뀌죠. 정부의 권위라고. 정부의 권위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정치력을 신뢰하고 따르는 데 정부의 권위는 국민들이 믿어줘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가장 못 믿을 존재로 누구를 쳐? 정치인들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권위가 있어 없어? 없어. 권위주의자들 뿐이죠. 다음에 박사학위 자체가 학자의 학문적 권위를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듯이 한 직장에서 직위 자체가 그 사람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주위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격과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 누가 인정해 줄 때? 본인이 인정할 때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권위가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요, 오히려. 그럴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그죠? 그는 그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맹목적인 복종이나 순종이 아니라 여기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달락은 나달락의 부연 설명 단락이네. 예시 단락이네, 결국에는. 왜? 주제가 똑같잖아요, 주제문이. 핵심어는 뭐예요?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 과정. 이것도 나달락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달락, 다달락은 별로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네. 역시나.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나달락. 읽어. 합리적 비판을 통해 승인된 권위조차 독일의 비판 철학자인 하버마스는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합리적 비판을 통해서 승인된 권위조차도 하버마스는 이거는 권위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읽어. 승인된 권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가다머와 논쟁을 벌인다. 요게 차이점이네. 그래서 요것이 요 문장이 1번의 정답이 1번. 선택지 1번. 다음에 하버마스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읽어. 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사람과 나머지 사람과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 요게 하버마스의 주장이고 요게 선택지 3번과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비문학은 지문 안에 다 있어요. 지문 안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러한 능력은 읽어.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선택지 2번. 왜?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면은 누구든지 다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하버마스가 인간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추리가 가능하죠. 다음에 계속 읽어. 결국 특권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권위의 승인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합리적 비판을 통해서 승인된 권위조차도 권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왜? 하여튼 간에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도 어떤 위험성이 있어? 특권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조차도 권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은 읽어 전문가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 관계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특권화의 위험성, 다음에 비민주적 관계의 위험성. 정답은 무정부주의에 관한, 무정부주의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 8번 문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유형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문입니다. 다음에 9번. 특히 우리 공무원 사회, 특히 우리나라 공직자 사회가 그 쓰잘데기 없는 그 권위주의로 팽배해 있는 사회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사회가 공직자 사회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좀 그런 게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 진짜 권위 있는 건 코로나야, 내가 보기에. 그 앞에서 다 무력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조차도 무력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 그 고위 공직자들이 좀 배우는 게 있다면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거예요. 자, 다음에 9번. 가라의 내용을 잘못 정리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지요. 선택지를 보세요. 보니까 이거 뭐 묻는 문제. 각 단락의 소주제, 화제. 각 단락의 주제를 우리가 흔히 소주제 또는 화제라고 하는데 각 단락의 소주제를 묻는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 이거는 먼저 단락을 읽기 전에 선택지부터 봐. 그래서 1번 가는 동양인의 자연관에 대해서 써놨다.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이 글은 가단락은 설명문이겠어, 논설문이겠어. 설명문. 뭐뭐이 뭐뭐 이렇게 가면요. 주제나 화제가 이렇게 가면 설명문이에요. 근데 뭐뭐이 뭐뭐가 어찌어찌 하다가 붙어 있으면 그건 논설문이에요. 그 어찌어찌 하다가 제재 관점 의도야. 그러면 동양의 자연관, 그럼 동양인 요게 제재고 자연관이 관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논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논지는 뭐가 논지야? 제재와 관점을 합해 놓은 게 논지라고 그랬죠. 그때 논지 형성에서 제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관점. 서술어 쪽이 항상 중요하다고. 문법이 됐건 독해가 됐건 서술어 쪽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양인의 자연관에 대해서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기분으로 지문을 빨리 그냥 읽으면 돼. 그게 있으면 맞는 답, 그게 없으면 틀린 답 그러면 돼요. 자, 가달락. 자연은 말할 것도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때문에 인간은 예로부터 자연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그 변화에 순응해왔다. 몰라? 여기 보니까 무슨 동양인은 하나도 없어. 그죠? 일단 체크. 나달락이 뭐예요? 산수화의 요건, 산수화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조건들을 해놓고 특히 농농사를 주로 했던 중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에 있어서 자연이란 더욱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하는 거 보니까 가달락에서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럼 결국 가달락은 인간 중에서 어떻게 누구에 관해서 쓴 거? 동양인에 대해서 쓴 거네. 이제 이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가달락이 또. 그들이 누구예요? 동양인들에게는 산이 어쩌고 저쩌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읽어 시작. 동양에서는 자연을 표현하는 산수화는 기운이 생동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예부터 전제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즉 동양화가 그려지려면 뭘 그려야 돼? 산수화고 산수화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기운. 기가 느껴져야 돼. 기가. 그래서 나달락의 주제문, 가달락의 주제문 끝머리 때문에 아까 따라 읽으라고 했던 부분, 다음에 나달락도 우리가 같이 읽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제문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동양과 그 서양의 예술을 비교 대조하는 글들이 가끔씩 나와요. 내가 말하는 가끔은 아주 가끔은 아니고 비문학 한 10지문 중에서 한 지문, 두 지문꼴로 나와요. 그때 이제 그 그림이나 그 음악이나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동양의 그림이나 음악, 즉 동양의 예술은 뭐를 중시한다? 여백. 자연은 다 중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동양과 미술, 동양과 그 서양의 차이점이 뭐냐면 특히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의 차이점은 동양 미술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그림을 그렸어.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뭘 많이 그렸어? 자연을 많이 그렸어. 그래서 산수화가 많이 나타나. 그래서 동양의 그림은 뭐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동양의 정신이고, 서양은 뭘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반대로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 안에 우주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을 통해서 우주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연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서양이 자연과학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그림은 대체적으로 인물화가 많고, 특히 누드화가 많죠. 여러분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황금 분할을 나타내는, 왜 남자가 꼬추 내밀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인체의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그래. 그 황금 분할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비율로 돼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우주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는 뭐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는. 다음에 서양화는 뭐에서? 오히려 인체에서, 사람 속에서 우주의 본질을 찾는. 이게 결국 순서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양화는 산수화가 많고, 서양화는 인물화가 많고, 그 속에서 특히 동양화 또는 그 서양화 또는 동양음악과 다음에 서양음악, 이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동양화나 동양음악은 여백의 미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 다음에 서양음악은 채워. 서양 미술도 채워. 여러분들 미술에서 보면은 우리 동양화, 산수화 같은 경우는 그냥 모양만 갖춰놓고 주변에 그냥 하얀 거에 하얀 색을 안 칠하잖아. 그죠? 그냥 여백이잖아. 그런데 서양화는 하얀색을 칠할 때 그냥 지면으로 남겨놓은 게 하얀색 물감으로 칠해야 돼요. 다 메꿔야 돼. 다 채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동양화는 채우지 않는 여백의 아름다움. 서양은 채우는 아름다움.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음악을 보면은 특히 관현악, 여러 악기가 막 한 50개가 모여가지고 연주가 되는 그런 관현악을 보면은 음악이 연주 안 되는 시간이 별로 없어. 뭔가가 다 채워져요.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 갑자기 음악이 딱 멈추면요, 무지하게 놀래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동양 음악은 늘 뭔가가 연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특히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가장 즐겨 했던 악기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조선 선비들이 꼭 갖고 다녔던 거를 한자어 두 글자로 금서, 따라해 금서. 금지된 서적이란 뜻이 아니라 금은 검은고 금자, 서는 책 써자. 그래서 우리 선비들이 꼭 갖고 다녔던 게 검은고 한 대하고 책은 꼭 갖고 다녔대. 왜? 공자의 사상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예와 악. 예의 할 때 예. 다음에 악, 음악 할 때 악. 예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줘? 이성적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 예를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책이 필요해. 그런데 인간이 너무 이성적인 거에만 치우쳐 있다 보면 인간이 너무 차가워. 기계 같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해져야 돼, 인간은. 그래서 뭐가 필요해? 감정이 필요해. 그 정서, 감정을 채워주는 부분이 뭐야? 악이야. 그러니까 이 공자조차도 인간은 이성과 정서가 형평성을 이루어야 가장 온전한 인간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때 요즘 세상에 기침하면 큰일 나는데. 코로나 아니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료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 악이 바로 뭐야? 인간의 정서를 풍부해 줄 수 있는 게 동자가 얘기한 게 바로 음악이에요, 음악. 그래서 악이라고 그랬고, 우리 조선 선비들은 그래서 악을 위해서 뭘 갖고 다녀서 검은고를 갖고 다녔는데, 이 검은고는 튕기는 악기죠. 튕기는 악기. 악기 편성을 봐도 우리나라 악기나 서양 악기 보면 현악기가 많아. 공통적으로 현악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현악기, 즉 동양의 현악기들은 대부분이 뜯는 악기라, 뜯는 악기. 그 뜯는 악기를 따라서요. 안현악기. 안현악기. 안자가 뜯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서양의 현악기들은 대부분이 문지르는 악기들이 많죠. 바이올린도 그렇고, 비올라도 그렇고, 이걸 따라해 찰현악기. 마찰시키다 할 때 쓰는, 현을 마찰시키는 악기. 그래서 마찰시키는 악기는 음악이 끊임없이 마치
그 뭡니까? 그 누에고치에서 비단실이 흘러나오듯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안현악기는 띵 띵기고 나서 한참 있다 또 띵 한번 띵기고 그 띵 띵기고 두 번째 띵 띵길 때 그 사이에 음의 휴지 잠시 쉬는 음이 안 들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게 우리 동양인들은 오히려 소리가 들리는 부분보다는 소리가 안 들리는 데서 우주의 본질을 파악해 참 말이 어려워 그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우리 동양이 추구했던 것은 여백, 휴지, 쉬는 거. 서양은 뭐 하는 거? 채우는 거. 요렇게 달랐던 겁니다. 그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도 상당히 자주 지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문 읽고 아는 거지 다. 자, 다음에 다달락. 산수화의 기능 변천 이렇게 나오죠. 산수화의 기능 변천. 자연과 인간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선 일찍이부터 산수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뭔가 변천이요, 그죠? 뭐 기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산수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천이요. 거기 보면은 찾아서 같이 읽으세요. 실용적인 기능과 목적을 실용적인 기능과 목적 나오네요, 그죠? 다음에 그 밑에 같이 읽으세요. 점차 순수한 감상을 위한 그림으로 독립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3번도 맞네. 그럼 답은 4번이네, 그죠? 4번. 산수화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써 있을까요? 라달락. 그런데 산수화는 산과 강과 바위와 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천태만상의 디자인을 제한된 크기의 화면에 기운 생동하도록 표현해야 하며 또한 인간의 자연관이나 사상을 반영해야 하므로 회화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동양의 그림은 일찍이 지금까지도 원근법이라는 게 없어. 원근법은 서양에서 발달을 한 거고 원근법이 최초로 나타난 때가 바로 르네상스 시기예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르네상스가 끝난 다음, 르네상스 시기가 아니라 르네상스가 끝난 다음에 나타났고 그래서 서양 그림은 그때부터 이 사실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고 사실주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가 여기서 봐도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원근법 아니야. 그러면 원근법의 초점은 몇 개야? 한 개. 나중에 보면 한 개가 돼. 초점이 만나는 게 그죠? 그런데 원근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초점이 그림의 초점, 시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양화는 따라해 초점 투시. 우리 동양화는 산점 투시. 산 흩어져 있다는 얘기. 여러 개가 흩어져 있다. 자, 다음에 거기 그러므로 산수화는 인물화와 더불어 가히 회화의 대종 뜻이 뭘까요? 어떤 사물의 주류 또는 어떤 사물의 근본 또는 어떤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대가를 말할 때 대종이라고 합니다. 대종. 그리고 주제문 읽습니다. 그러므로 찾았지요. 밑에 그러므로 동양화에서 산수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곧 회화의 주류를 이해하는 지름길. 그래서 라달락은 동양화에 있어서 산수화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이지. 의의 뜻이 뭐예요? 의미와 가치를 의라고 그래. 의미와 가치. 임진왜란의 역사적 임진왜란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거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예술제재 지문 중에 이렇게 그 동서양을 비교하는 그런 지문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배경 지식들을 조금 넣어놓으면은 지문을 만났을 때 느낌이 좋아. 내가 아는 게 나오면 하여튼 간에 반가워. 그죠? 자, 다음에 10번. 다음 글의 구조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거 뭐 학생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락의 구성 원리 알죠? 설명문은 주지문, 일반적 진술, 그 다음에 부연 설명, 구체적 진술, 그 다음에 상술, 그 다음에 결론, 다음에 논설문, 주지문, 의견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근거 제시.
근거 제시부터가 논설문 구체적 진술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상술, 결론 똑같아.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은 거의 문제 풀려요. 자, 입시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입시가 한국 교육의 암초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거 거쳐서 왔는데 나도 거쳐서 왔고 한없이 없이 뭐 거쳐왔지만 암초가 맞는 것 같아. 암초이다. 기억. 아무리 훌륭하고 바람직한 교육 목표일지라도 입시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그러니까 암초지. 그러니까 지금 1번 기억과 니은은 디귿의 근거이다. 기억과 니은은 디귿의 근거래. 우리 문장 공식이 근거가 어디서서 의견문 나온 다음에 일반적 진술 나온 다음에 뒤에 근거가 있지. 기억이 근거가 아니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거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첫 문장하고 기억 문장을 보니까 기억 문장이 부연 설명이야. 가만히 보니까 암초가 이런 거 아니야. 부딪히면 깨지는 거. 배들이. 다음에 니은. 학생들에게 좋은 문학 작품을 읽게 하고 음악 감상의 기회를 주려고 해도 입시 준비가 발등에 떨어진 불임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시, 상술. 우리가 배웠던 공식 그대로 가잖아요. 문장이 지금. 다음에 디귿. 자연과학을 책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살아있는 과학을 배울 수 없으므로 실험과 관찰을 통한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누구나 역설하지만 학교의 수업 방식은 잘 바뀌지 않는다도 역시 니은과 디귿은 기억에 대한 상술, 예시. 그렇다면 1번, 2번 다 지금 틀려 설명이 그죠? 예시는 구체적 진술이지. 다음에 리얼. 실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험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야. 리얼은 디귿의 이유가 되죠. 일단 하나는 맞았네, 그지? 다음에 현재 대학 입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관찰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도 뭐요? 이유가 되지. 3번. 그래서 대부분의 단락의 첫 출발은 일반적 진술로 출발을 해. 설명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지문, 사실문,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다음에 상술, 뒤에 결론. 그때 상술 부연 설명하고 상술 뒤에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한 이유 제기가 붙기도 하고 그 뒤는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간다고 지금. 자, 다음에 11번. 더더군다나 지금 리을과 미음에 때문이다라는 말이 연속해서 붙어 있죠. 그런 게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11번. 다음 중 논리적 추론의 방법이 예문과 가장 유사한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네요. 논리적 추론했으니까 생각나야 되는 것은 연역 추론이냐, 귀납 추론이냐, 변증법적 추론이냐 이게 생각이 나야 되겠죠. 지문을 일단 봅시다. 중세국어의 아래아 모음이 점차 소실되자 그것이 담당했던 의미 분화의 기능이 몇 개 모음으로 분담되었다. 그래서 마잘이 마을이 되고 사매는 소매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첫 음절의 아래아는 아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아래아는 으로 바뀌었으며 어떤 것은 오로 변하기도 했다는 설명을 해왔다. 이 문장은 고전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아는 대체적으로 첫 음절에서는 아로 많이 바뀌고 두 번째 음절에서는 으로 많이 바뀌는데 가끔씩 오나 우로 바뀌기도 해요. 오나 우. 여기는 오만 나와 있는데 오나 우로 바뀌기도 해요. 특히 이 아래아가 순경음 비읍과 같이 어울릴 때는 대부분 다 오나 우로 바뀌어. 다음에 이러한 예를 가지고 국어의 모음 체계 자체가 달라진 것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다. 요 문장이 답이잖아.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귀납이지, 귀납. 그러면 귀납 추론을 하는 글이네요. 그럼으로써 아래아 모음이 소멸된 결과 그 모음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이 아, 으, 오의 세 모음에 분산되어 이 세 모음이 담당해야 하는 단어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번. 올챙이는 성장하면 개구리로 변한다. 일반적 사실이잖아요. 순이는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연역 추론이지. 연역 추론은 앞에 대전제가 어때? 일반적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구체적이고
귀납 추론은 앞쪽이 구체적이고. 그래서 연역 추론이 일반화야, 구체화야? 구체화. 귀납 추론이 일반화. 이때 이응 기억이 바뀌어요. 다음에 2번. 경호는 상어의 배를 보았다. 상어 배 속에서 고등어가 다음에 고등어의 배 속에선 새우가 나왔다. 새우를 잡아먹은 고등어가 상어에게 잡힌 것이 이것도 연역 추론이고. 다음에 3번. 영희는 귀소 본능이 강하다는 자기 집 비둘기 발목에 고리를 끼운 후 바깥으로 날려보냈다. 며칠 후 비둘기는 원래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강해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자기네 집 비둘기로 시험해 본 거 아니야? 이것도 연역 추론이지. 그러니까 이미 전제를 걸어놓고 나서 시험을 한 거야. 4번. 철수는 며칠 전 개구리가 심하게 울더니 곧 비가 오는 것을 보았다.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그제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그저께 저녁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개구리가 울더라. 이거 귀납 추론이지. 됐지요? 12번. 다음 중 문장에서의 기능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참 문제 쉬워 보입니다. 1번은 뭐 묻는 문제야 이거? 품사. 품사.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내가 이걸 왜 넣어놨냐면 여기 문제에 쓰인 용어가 좋아서 문장에서의 기능. 품사 또는 문장에서의 기능은 못 따지는 거예요. 문장 성분 따지는 거예요. 문장 성분. 주로. 품사나 문장 성분. 매우. 매우는 수식언. 그지요? 부사로서 수식언에 해당하고 하나는 체언. 그것도 체언. 백두산도 체언인데 하나는 수사. 그것은 대명사. 백두산은 명사. 그러니까 2번, 3번, 4번. 그래서 품사 분류의 3대 기준이 뭐야? 형태, 따라 형태, 기능, 의미. 그래서 첫 번째 품사 분류를 할 때 형태부터 생각을 해라. 형태.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가변어냐, 불변어냐. 그래서 9개 품사 중에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는 용언, 형용사, 동사 2개죠. 그 나머지 7개는 형태가 안 변해. 그래서 형태가 안 변하기 때문에 무슨 형이라고 그래? 7개를. 어근형. 어근하고 실질형태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정리 좀 하자. 어근하고 실질형태소. 어근은 뭐예요? 대답해. 틀려도 돼. 어근이 뭐예요? 실질형태소가 뭐예요? 의미를 가진 부분. 네, 대체적으로 어근하고 실질형태소가 거의 비슷한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정확하긴 다르죠. 어근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어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9개 품사 중에서 동사, 형용사 빼놓은 나머지 7개 품사가 어근형이요. 뜻이 있든 없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근은 형태가 안 변하는 단어 중에서 형태가 안 변하는. 실질형태소는 뭐예요? 뜻이 있냐 없냐예요. 이거는 뜻이 있는 부분. 근데 대부분이 뜻이 있는 부분들이 어근형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근과 실질형태소를 혼동해서 가끔씩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어근은 형태에 관한 얘기고 실질형태소는 뭐에 관한 얘기? 의미에 관한 얘기예요. 의미에 관한 얘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품사 분류할 적에 먼저 형태로 먼저 분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뭘로 분류해? 기능. 기능으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를 해? 체언, 용언, 뭐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죠. 그래서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는 하는 짓은 다 다른데 하는 그 뭐가 같아? 기능이 같아. 기능이. 똑같은 체언이에요. 동사, 형용사 뜻은 달라요. 동사는 동작을 뜻해. 주어의 동작.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 성질을 뜻해. 뜻은 달라. 근데 하는 짓은 같아. 기능은 같아. 그래서 똑같이 용언. 서술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게 의미로 분류할 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사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게, 의미로 분류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끔씩 놓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13번. 맞춤법 문제. 맞춤법이 맞는 말로 이루어진 문장은 1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맞았습니까? 이거 사투리죠. 이거 사투리. 같아. 우리 충청도 사투리. 같아.
저거랑 똑같아. 바람을 바램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 이 몸 역행동화에 해당하죠. 그 일을 할 수 있을는지 있을는 맞아 틀려? 있을 예. 다음에 3번 철수는 남의 돈을 울궈내어 우려내어 기본형 우려내다. 예, 우려내어 쓸 때는 우려내어 기본형이 우려내다니까 그 뒤에 바로 연결형이 어를 붙이면 그냥 어만 붙는 거죠. 여가 붙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려내다 써보세요. 뜻 첫 번째 어떤 물체를 액체에 담아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성분이나 맛이나 빛깔 이런 것들을 배어들게 하다. 뜻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예문 멸치 국물을 우려내다. 요거 쓰세요. 요거 멸치 국물을 우려내다. 그러면 대충 뜻 나오잖아. 예문이 중요하다고. 멸치 국물을 우려내다. 다음에 추상적인 의미로 이제 그 1번이 중심적 의미예요. 이게 다이어라서 뜻이 많아. 2번 여기서부터가 주변적 의미, 추상적 의미. 생각이나 감정을 끄집어낸다는 뜻, 끄집어내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생각이나 감정을 끄집어내다. 다음에 3번 예문 적어보세요. 3번 뜻 코 흘리게의 돈을 우려내다. 코 흘리게의 돈을 우려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꼬이거나 위협을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그치요. 삥 뜯는다 이런 뜻이요. 우려내다. 그래서 코 흘리기의 돈을 우려내다. 그래서 필요한 돈이나 물품 따위를 끄집어내다 또는 빼앗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 뜻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문 있으면 예문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지요. 이렇게. 자 다음에 4번 좋은 머리를 썩히며 맞았을까요? 놀고 있는 아들 녀석이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맞았을까요? 네. 썩히며의 기본형은 썩히다. 기본형은 썩히다고 썩히다의 어근형이 썩다지. 자, 첫 번째 예문 음식을 썩혀 거름을 만들다 할 때 쓰여요. 음식을 썩혀 거름을 만들다. 썩다의 사동사죠. 사동사. 그래서 어근형은 썩다.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시골 구석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다. 그는 시골 구석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다. 굳이 내가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또 떠오르죠? 이 정도 예문이면. 첫 번째 음식을 썩혀 거름을 만들다가 흔히 이제 우리가 썩다의 사동사고, 두 번째 그는 시골 구석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재능 따위를 쓸 곳에 쓰지 못하고 묵히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좀 문맥적인 의미에 쓰이는 말. 다음에 썩이는지의 기본형은 썩이다. 따라해 썩이다. 역시 썩다의 사동사입니다. 예문 이제 부모 속 좀 작작 썩여라. 이제 부모 속 좀 작작 썩여라 할 때 이 썩여라 이거 잘 나와. 이거 이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부모 속 좀 작작 썩혀라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썩혀라가 아니라 이때는 썩여라에 썩여라. 썩여라의 이가 사동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다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매우 괴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썩이다. 다음에 14번 표준어 문제. 1번서부터 맞는 건 맞는 대로 읽고 틀린 건 바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읽어 시작. 예, 칸막이 또 이때 주의해야 될 단어는 다른 건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미루나무의 미루. 미류로 쓰기 쉬워요. 미류. 그리고 읽을 때 더 미루 원칙, 미류 허용. 이 몸 순행동화 이건 허용됩니다. 미류. 미류라고 읽히기 때문에 미류라고 쓰기가 쉽다고.
쓸 때는 꼭 미루라고 써야 돼. 미루. 다음에 2번 끈아불 아니라 끈아풀이죠. 답니다. 끈아풀. 강남콩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강낭콩. 다음에 셋째 시옷이 들어가야 되죠. 셋째라고 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발가숭이. 다음에 3번 부조죠. 다음에 남비. 예전에는 남비가 표준어였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남비가 표준어로 배웠어. 나는 대학 때까지는. 이게 자꾸 미치는 게 사람이 대학 때까지 배운 게 계속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희한하게도. 그 후에 이제 바뀐 거 내가 이제 선생님 해가면서 이렇게 한 게 자꾸 오히려 그걸 더 최근에 배운 건데 그걸 또 까먹냐? 어렸을 때 배운 게 정말 오래 가요. 나도 모르게 남비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았어. 나도 모르게 그래요. 다음에 상추죠. 상추. 다음에 요즘에 참 그 뭐 돈나물 다음에 뭐 상추도 많이 나오고 돈나물도 나오고 또 뭐야 어제 집에서 먹은 게 그게 뭐더라? 냉이도 좋고 또 쑥갓은 좀 더 있어야 나오고 어떤 이제 지금 나오는 것도 대부분 다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하여튼 냉이는 이미 이제 좀 지나갔지요 많이. 다음에 4번 저기가 아니라 저기. 쓸 때는 적 기억 받침 다음에 이 저기. 다음에 멋장이 멋쟁이죠. 장이는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만 붙인다고 그랬죠. 다음에 안싸 사돈이죠. 사돈. 돈이 아니라 돈. 이거 충청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발음이 완전히 충청도식만 나와 있어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다음에 특이. 특이가 뭐예요? 옷자락을 트는 일이래. 옷자락을 트는 일.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옷 보수할 적에 아유 참 요 부분을 이렇게 저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벌려놓잖아. 이게 특이라는 거예요. 별걸 다 보여준다. 자, 다음에 15번.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된 것 역시 맞춤법 내지는 표준 규정이죠. 땀의 절은이 아니라 전. 다음에 2번 위로의 줄깨가 아니라 발음은 줄깨로 나와요. 경음화돼서 줄깨로 나오지만 종결어미는 개야 개. 개 종결어미. 하계체 종결어미예요 이게. 하계체 평서형 종결어미. 다음에 사랑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척. 나는 그녀와 미래를 약속했다. 말이 돼 안 돼? 척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체야. 근데 여기서는 안 바꿔줘. 그죠? 채로 뭐뭐뭐뭐 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아이체야. 이때 채는 의존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채냐 이거를 구분할 때 척이란 단어를 집어넣어 봐봐. 척으로 해석이 돼. 그러면 이체야 채. 그 나머지는 다 아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그는 담요 두루마리 맞죠? 두루마리. 두루마기 흔히 두루마기 이렇게. 두루마기는 위에 입는 옷. 위에 입는 옷.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아놓은 거. 두루마리. 그럼 16번 어휘 문제 단어 쓰임이 적절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같이 읽어 시작.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문이 빨리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틀린 것 같긴 한데 그지? 진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바꿔야 돼요. 진정. 다시 한번 읽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문이 빨리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같이 문장에 넣어서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입에 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휘는 우리 국어 어휘는 어떻게 외우라고 어떻게 공부하라고 문장 속에서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면서 외워야지 어휘 공부가 되는 거지. 단어 뜻만 외워서 단어 뜻만 외울 것 같으면 단어 뜻 다 못 외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워. 영어는 외울 수 있는 게 국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 뭐 3,000개면 3,000개, 2,000개면 2,000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 국어 어휘는 차라리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외우지. 정해져 있질 않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정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기세가 억눌러서 그 기세를 억눌러서 안정되다 이런 뜻이죠. 진화 원래 뜻은 불이 난 것을 끈다. 그래서 진화할 적에 진자가 누를 진자, 진압할 진자 이런 걸 써요. 이게 아마 쇠금변일 거야. 쇠금변에 참진자. 진화하다 할 때 진. 화자는 불화자 쓰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진화하다는 문맥적 의미로 말썽이나 소동 또는 소문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문맥적 의미로. 근데 그 중심적 의미보다는 주변적 의미, 다이어 같은 경우는 1번 뜻이 중심적 의미잖아. 2번, 3번에 달려져 있는 이 주변적 의미를 더 잘 알아야 돼. 거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 자, 지금부터는 틀린 게 있으면 다른 맞는 단어로 바꿔서 읽고 맞으면 그냥 읽으세요. 2번 읽습니다. 시민으로부터 들어온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제보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제보 맞지요? 제보,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죠. 다음에 폭발물 할 적에 발로 써야지 팔로 쓰면 안 돼요. 읽을 때는 기업과 비읍이 만나서 팔로 읽히긴 해요. 폭발, 빨로 읽혀, 빨. 폭발. 폭발, 빨로 읽혀요. 다음에 3번. 읽어. 사회가 각박해지는 현상은 사람의 심리에 그대로 반영이죠. 반영되고, 반영의 중심적 의미 1번 뜻. 빛이 반사하여 비친다. 빛이 반사하여 비침, 반영. 반사라는 뜻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문맥적 의미. 어떤 현상이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다. 어떤 현상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반추 원래 중심적 의미는 한 번 씹어서 넘긴 음식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 그래서 흔히 되새김질하는 소 같은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불러요. 반추동물. 다음에 두 번째 문맥적 의미, 추상적 의미. 어떤 일을 되풀이해서 생각하거나 음미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씹어서 넘긴 음식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거 무슨 맛으로 씹어 그거를. 하여간 소는 그렇게 그것처럼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반추. 특히 이제 반추는 지나간 추억을 떠올린다 할 때 반추라는 말을 많이 써. 다음에 4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근 병상을 100개 이상 과감히 줄이면 큰일 나죠. 지금 코로나인데. 그 덕분은 좋을 때 쓰는 거예요. 좋은 거. 그 때문에 병실 가동률이 현저히 올랐어요. 그치. 병실 가동률이야 오르지. 근데 문제는 뭐 병실이 확보가 안 돼. 환자들이 미치는 거지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의미상. 그래서 덕분은 좋을 때 쓰는 말. 평상시는 그냥 때문에 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라는 말은 사물에 쓰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 쓰는 말이에요. 여기는 사물이잖아, 사물. 그래서 덕분에는 좋을 때 쓰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쓰는 말. 다음에 17번 어법 문제. 하루 24시간 중 끊고 가장 많이 비가 내린 곳은 끊고 전라남도 장흥에서 끊고 547mm입니다. 뭐가 547mm라는 얘기야? 뭐가? 그거 없잖아 그게. 주술호응이 안 되잖아 지금. 다음에 2번. 한 가지 더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의존명사로 시작이 됐지요. 그럼 뒤에 서술어에 의존명사나 또는 그에 준하는 명사가 있나 봐야 돼요. 그런데 서술어 보니까 알 수가 있다. 수가
하고 의존명사는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때 수가 나오면 안 돼. 겉. 이게 나와야 돼. 나오려면. 겉하고 수하고는 좀 달라요. 의존명사가. 읽어나 봅시다. 용비어천가와 같은 귀중한 책이 끊고 세종 27년에 이미 완성되었음을 보아서도 가히 알 수가 있다 할 적에 주어 한 가지 더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나머지 거 싹 빼고 서술어만 넣어. 알 수 있다. 그럼 알 수 있다의 주어는 사람이 와야지. 사람. 누가 알 수 있다. 사람이 와야지. 거스니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주술 호응이 안 되고 있죠. 3번 그러나 강대국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7년간의 전쟁으로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하여 뭐가 분단됐다는 얘기야? 뭐가? 또 주술 호응이 안 되네. 베트남이 분단되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4번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석탄은 뭐 굳이 이 명사 병렬이 됐지만 지금 이 자리는 굳이 병렬을 확인 안 해도 되는 자리죠. 주어 자리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 이게 목적어 자리나 이제 요 정도 갔을 때 부사어 자리나 요 정도 갔을 때 병렬을 확인하는 게 좋고 여기는 뭐 크게 확인할 필요 없어요. 매장량이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또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첨가한 게 일부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다. 뭐가 분포되어 있어? 석유와 석탄, 그죠? 공통주어니까 생략을 했죠. 생략 가능하죠. 공통주어는. 만약에 앞에 절에서 그 석유와 석탄이 주어로 등장을 하지 않고 목적어나 다른 문장성으로 등장을 했다면 생략 못하죠. 그러니까 단어도 같아야 되고 뭐도 같아야 돼? 격도 같아야 돼. 격도. 다음에 18번 로마자 표기 한라산 표기 잘 됐나요? 예, 한라 할 적에 니은이 설치금화로 리을이 덧나니까 LL로 적습니다. 다음에 창경궁 됐나요? 잘? 예, NG가 계속 거듭되죠. G가 계속 거듭되고 있죠. 다음에 벚꽃 어떻게 해야 되나요? KK로 가야지. KK. 꽃에 지금 꽃 할 적에 된소리 표기 KK. 다음에 압록강 예, N 됐지요. 먼저 앞하고 록 할 적에 앞의 비읍과 록의 리을이 비음화 상호동화 겪어서 앞의 앞은 비읍은 미음으로 다음에 록의 리을은 니은으로 표기가 되죠. 압록 할 거 K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강은 G로 출발합니다. 에이, 된 소리는 쌍받침 이 경우에만 인정을 해. 나머지는 된 소리 표기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은 동일해요. 된 소리 표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야 일단은. 지금 벚꽃 같은 경우에는 꽃에 이렇게 된 소리로 기록이 돼 있잖아. 글자로. 이런 경우에만 KK를 하고 나머지 소리값으로 깡 할 적에 깡 소리가 나오는 거 된 소리 화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건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가 같습니다. 된 소리는 인정하지.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할 적에도 된 소리 표기하지 않는. 카페가 아니라 카페, 모차르트가 아니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로마자 표기하고 외래어 표기는 서로 반대 방향 아니야. 그럼 이쪽이 그렇게 했으면 이쪽도 반대로 갈 때도 그렇게 해야지.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19번 호칭 문제 영예 이게 답이네. 영예는 다른 사람의 딸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영예. 함씨 읽어. 함씨 또 읽어. 예, 남의 조카를 높여서 일컫는 말을 함씨 자주 쓰는 말 아니죠. 3번 읽어. 이거 못 읽으면 문제 못 풀어. 영랑 뭐요? 예, 남의 딸을 높이는 영애와 같은 말. 다음에 4번
백시, 남의 형, 특히 맏형을 높이 여기는 말. 백시. 다음에 20번.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토하는 부분. 거기 보면은 실혼. 실혼을 하다. 정신을 잃어버렸어. 하도 급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자, 1번 한자성어 읽어 시작. 예, 누란 지위 뜻이 뭐예요? 예, 계란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매우 위급한 또는 위태로운 그런 모양새를 뜻할 때. 다음에 2번. 예, 부화내동 뜻이 뭐예요? 자신의 주견이 없이 주견. 역시 남의 의견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흔히 무슨 귀? 팔랑귀. 그런 사람들. 다음에 3번. 혼불부신 따라해. 혼불부신. 자주 못 봤던 한자성어죠. 혼불부신.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문제 어떻게 풀죠? 1, 2, 4번이 자주 봤던 거 아니야. 그러면 1, 2, 4번 뜻이 아니야. 그럼 3번이 답이겠네. 저기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혼불, 혼이 없다고. 혼이 빠져나갔다. 그것만 봐도 문제 풀겠네. 그죠? 혼이 빠져나가서 없어요. 그래서 그 혼불부신, 혼이 어지럽게 흩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몹시 놀라서 넋을 잃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불부신 이 한자성어하고 같은 뜻에 자주 쓰이는 한자성어가 그쵸. 혼비백산. 따라해. 혼비백산. 혼비백산. 4번은 비몽사몽. 뜻은 뜻도 알아야 되겠지만 언제 쓰느냐고. 언제. 이 한자성어하고 속담은 저걸 알아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 그래서 항상 문제가 한자성어하고 속담은 어떻게 나와? 적용하기로 나오죠. 적용하기. 이렇게 적용하라고. 20번 문제도 한자성어 적용하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쓰이나를 꼭 알아야 돼요. 뜻도 알아야 되겠지만 한자성어하고 속담은 뭐요? 상황. 어떤 상황에 쓰이냐. 다음에 모의고사 10회로 갑니다. 네. 네. 3번? 영랑이라고 있는데 그 한자어는 랑이 사내랑 그런가? 근데 영랑이 영애랑 같은 뜻 아니에요? 영랑이 두 개예요? 아, 한자에 잘못 써놨구나, 지금. 그럼 이거는 그러면 남의 아들을,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 요거를, 잠깐만, 내가 지금 한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해놨다가 다음 시간에, 딸을 뜻하는 랑자. 응? 바꾸면 돼. 딸을 뜻하는 랑자로. 요 랑자가 산의 랑자라고? 예리합니다. 넘어갑시다. 됐죠? 그거는? 1번.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요. 자, 1번.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1번 읽어봐. 맞습니까? 네. 다음에 니은.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니은 좀 읽어보세요. 네, 몇 개? 먹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필수 성분은 주어 목적어죠. 다음에 디귿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3번 읽어봐. 예, 이때는 예쁘게 생략할 수 없죠. 필수 부사. 다음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4번 읽어보세요. 예,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도 있어요.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형어 중에서 특히 의존명사 앞에 쓰이는 관형어는 절대 생략을 못해. 왜? 의존명사는 관형어 없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다음에 2번. 기역 리을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요.
부사어를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억 좀 읽어봅시다. 부사는 모두 그대로 부사어가 된다. 그래서 1번 어선은 부사이면서 문장 성분이 부사어. 품사 문제죠, 지금. 그다음에 니은 읽어봐. 채연에 여러 가지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이 부사어가 되기도 하며 2번 마당에서 할 때 마당은 명사에서는 초소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디귿 부사성 의존 명사 따라 부사성 의존 명사. 부사성 의존 명사가 그에 딸린 관형어와 함께 부사어가 되기도 한다 할 적에 부사성 의존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부사어로만 쓰이는 의존 명사를 부사성 의존 명사라고 해요. 문장에서 부사어로만 쓰이는 의존 명사를 부사성 의존 명사라고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부사성 의존 명사가 바로 놀 만큼 할 때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대로. 이 두 개가 대표적인 부사성 의존 명사예요. 그래서 놀 만큼 할 적에 만큼은 의존 명사, 놀은 동사의 관형사형. 놀 만큼이 합해서 얘가 저기 문장 성분이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부사어. 어떻게 해서 부사어? 놀았대. 뒤가 놀았으니까 나왔죠? 놀았대. 어떻게 놀았어?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 어떻게라고. 그럼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 성분은 뭐라고?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리을 좀 읽어보자. 부사절이 부사어가 되기도 한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그것을 있는 대로, 있는 끊고, 대로 끊고 다 가져오느라 할 적에 있는까지는 관형절, 대로까지는 부사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절이 몇 개 안겨 있어요? 2개 안겨 있어. 2개. 있는 기본형 있다. 그리고 있는 대로 이렇게 뒤에 우리가 그 전에 그 명사절도 뭐뭐뭐뭐 있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까지 끊고 이걸 명사절로 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여기다 밑줄을 쳐놨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여기까지 지금 관형절이지. 근데 밑줄이 없어. 그냥 쭉 나왔어. 문장이. 이런 것처럼. 그럼 여기다가 여기 의존명사 뒤에다가 가로를 쳐놓고 명사절로 보라고 그랬지. 여기서도 대로, 여기서도 대로, 의존명사니까, 거기서, 체크를 하고, 부사절로 봐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 봐라. 뭔가. 디귿이 디귿.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고. 적어봐.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밑에 안긴절은? 무슨 절? 부사절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다음에 3번. 여기 리을 그것을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 할 적의 대로는 3번에 해당하는 거라고. 3번. 아까 이게 만큼하고 대로는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그랬죠, 내가 아까. 다음에 3번. 문장 구조 및 성분, 문장 성분에 관한 문제. 기억, 보호 맞지요. 다음에 니은, 활짝. 주로 용언을 꾸며주어 그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사어 맞지요. 다음에 철수야, 독립어죠. 독립어인데 품사는 고유명사와 혹격조사가 붙어있는 말이죠.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로 구어체에서 흔히 생략되기도 하고 주어는 아니지, 독립어지. 문장 성분은. 다음에 진호는 뭐하니? 책봐 할 적에 책봐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문장 성분을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누가 책봐? 진호가 책봐 그죠? 다음에 4번 기억 디귿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계속해서 문장 성분 문제가 요 10회는 가장 많지요. 문법 문제는 기억 관형사가 관형어를 이루기도 하고 1번 새 맞지요? 새는 관형사이면서 관형어. 니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기능하기도 하며 맞지요? 내 친구는 나와는 다른.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 그때 이제 관형사형이 되는 경우는 동사
형용사 다음에 서술격 조사까지. 다음에 디귿. 채연이나 채연, 한데 가면서 봐라. 2번은 니은이지, 니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 그게 답이네. 다음에 3번 니은, 반장인. 반장인. 이게 소술격 조사의 관형사형. 원래는 반장이다에서 온 말이야. 소술격 조사 반장이다가 관형사형으로 변하면 반장인 이렇게 된다고. 인. 다음에 디귿. 채연이나 채연 구실을 하는 말에 의가 결합된 관형격 조사의, 관호의 맞죠. 다음에 5번. 역시 계속해서 문장 성분과 문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철수는 형제들과 달리 운동을 좋아한다. 기억은 철수는 형제들과 다르다에 철수는 운동을 좋아한다가 결합된 문장으로 분석되고, 형제들과 달리는 무슨 절?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절. 다음에 2번. 기억의 비출신 부분은 운동을 꾸며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관형사절이어야지. 관형절이어야지. 뭘 수식해? 좋아한다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이 된 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아해? 형제들과 달리 좋아한다고. 다음에 니은. 철수는 두 눈에서 떨어지는 까지가 관형절이죠. 이때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일까요? 동격 관형절일까요? 두 눈에서 뭐가 떨어져? 눈물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 관형절이죠. 자, 니은에 대한 설명 3번. 설명 맞지요? 다음에 철수가 귀국했음을 무슨 절? 명사절.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 되겠지요. 설명 맞았네. 넘어갑시다. 6번. 요번 회는 앞에 문법 문제가 대부분 다 문장 성분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반복학습. 6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무슨 절? 주주 술구성이지요. 근데 이제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 이게 있나 없나만 확인하라고 그랬지요. 그거 아니면 무조건 두 번째 주어에서 가로 열고 끝에서 가로 닫고 무조건 무슨 절? 서술절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요. 1번 설명 맞는 것 같으네요. 2번. 그녀는 뺨에 흐르는 관형절이지요. 뺨에 뭐가 흘러? 눈물이 흘러. 주어 자리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되겠죠. 니은에 대한 설명이 어디가 있어? 4번. 니은에 뺨에 흐르는 수식 기능 맞고, 디귿에 발에 땀이 나도록은 서술 기능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지 뭐. 민정이는 발에 땀이 나도록 무슨 절? 부사절. 걷긴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어? 땀나게. 그러니까 이게 또 수식 기능이지. 4번 설명 틀렸지? 둘 다 수식 기능. 니은은 관형절, 디귿은 부사절. 그러면 관형절이면 문장 성분이 뭐가 돼? 관형어. 부사절이면 부사어. 두 개 다 수식어에 속하는 거지, 얘네들이. 지금은 영화관에 가기에 기 명사형 전성어미 뒤에 에 부사격 조사, 격조사가 붙어 있지요. 명사절이죠. 문장 성분은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부사어가 되겠죠. 명사절 부사어가 됩니다. 부사어 명사절. 3번 설명 맞네요. 다음에 7번. 7번은 우리가 복습 삼아서 한번 그 보기, 그 지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혼문장이 시작. 네. 알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다음 기억. 오케이. 다음 니은. 아까 얘기처럼 서술절은 술 구성. 다음에 디귿. 예, 특히 관형절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관형절은 무슨 관형절과 무슨 관형절? 예,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 특히 관계 관형절에서 뭐 체크해라? 빈자리 체크해라. 빈자리.
다음에 리을 읽어. 네, 다음에 1번 읽어. 맞습니까? 맞죠? 2번. 네, 주술 구성이죠. 집은 주어, 우리 집이 주어, 좋다가 서술어. 그럼 제일은 부사어가 되죠. 좋은데 어떻게 좋아? 제일 좋아. 예. 제일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 수사. 그 뒤에 부사격 주사 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제일로. 제일로에 로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부사격 주사 로가 생략되어 있는 거. 자, 3번 읽어. 마음껏 읽어. 네, 우리가 돌아온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관형절이고 우리가 돌아온 요거는 무슨 관형절? 동격 관형절이죠. 동격 관형절. 다음에 4번 읽으세요. 시작. 부사절이 아니라 그에게 책을 빌려줄 관형절이죠. 그에게 책을 빌려줄 그에게 서리는 그에게 책을 빌려줄 할 적에 무슨 관형절? 동격 관형절이에요. 이것도. 세 자리 다 꽉 차 있잖아. 빌려주다 세 자리인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다 있잖아. 지금 여기 지금 다 차 있잖아요. 그다음에 8번.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상과 완료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어에서는 주로 보조 용언을 사용하여 동작상을 표현한다. 1번 곡식이 익어간다. 진행상 맞지요. 다음에 그는 책을 읽고 있다. 진행상 맞죠. 다 뭐뭐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해석이 되면 진행상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얘는 진행상이지. 화분에 물이 다 말라버렸다. 요게 완료상이죠. 완료의 의미, 계속의 의미, 완료의 의미. 완료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완료의 의미와 계속의 의미. 예를 들어서 수정이는 책상에 앉아있다. 의자에 앉아있다. 완료상인데 진행의 의미.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지금 1시간 전서부터 앉아 있었잖아요. 지금도 쭉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시간에 걸치면서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쭉 나오면, 걸치면 뭐라고 그랬어? 완료. 근데 지금도 그 동작이나 상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완료상에서 진행의 의미. 그래서 완료상은 완료의 의미와 진행, 짜장면을 다 먹어버렸다. 그건 완료상의 완료의 의미. 그렇게 예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9번 주동문과 사동문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주동문과 사동문. 비행기가 창밖으로 날아갔다 하고 비행기를 창밖으로 날렸다. 가에 비행기가 창밖으로 날아갔다는 주동문이야 사동문이야? 비행기가 알아서 날아간 거예요. 그죠? 주동문. 비행기를 창밖으로 날렸다 이거는 거인인가 봐. 사람 힘으로 어떻게 비행기를 날리지? 종이 비행기겠지, 그죠? 다음에 동생이 자전거를 탄다. 주동사동. 형이 동생에게 자전거를 타게 한다. 주동사동. 사동인데 비행기를 창밖으로 날렸다는 파생적 사동이라고 그랬죠. 파생 접사를 사용한 사동. 굳이 뭐 그 명칭은 몰라도 돼. 다음에 타게 한다는 어휘적 사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조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파생 접사를 사용하는 사동은 직접 사동, 간접 사동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음에 보조 용어를 쓰는 사동, 타게 한다. 이거는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돼서 요거는 중립성이 안 걸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틀린 게 뭐예요? 대답이 없어. 안 풀어왔나? 아, 큰 소리로 틀려도 돼. 4번 읽어보세요. 의미 변화가 왜 없어? 있지. 자, 나는, 나 같은 경우에 그 형이 동생에게 자전거를 타게 한다. 이거는 뭐로만 해석이 된다고? 근데 태운다는, 이건 파생적 사동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다 해석이 돼. 의미 변화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형이 직접 동생을 안아가지고 저 자전거에다 태워놨어. 직접 사동이지. 형이 동생한테 야, 너 저 자전거 타. 간접 사동이지. 자, 다음에 10번. 능동문과 피동문에 관한 문제, 능동과 피동에 관한 문장. 포수가 토끼를 잡았다, 능동, 피동. 배가 파도에 휩쓸렸다, 능동, 피동. 네, 피동이죠. 이때 피동 접사는 리죠, 리. 다음에 동생이 오빠에게 업혔다, 능동, 피동. 이때 피동 접사는 히지요. 개가 주인의 다리를 물었다, 능동이죠. 적군은 아군의 포위 되었다, 되다. 그러므로 되어지다는 안 된다고. 되다도 피동, 지다도 피동, 이중 피동 안 된다고. 다음에 포수가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꿔봐. 예, 다음에 리을 개가 주인의 다리를 물었다를 피동으로 바꿔봐.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그렇죠. 주인의 다리가 개에게 물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11번 단락의 통일성을 위해 생략해도 될 문장 이렇게 나오면 첫 문장이 중요해. 논지부터 찾아야 돼. 논지. 첫 문장에서 제재와 관점부터 먼저 찾아놔야 돼. 그래놓고 그거와 관계가 없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죠. 걔는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이게 주제문이요. 이거에 대해 쓴다고. 그러면 걔는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훈련시킬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기억.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다가 어린이를 구하는 작업의 마지막 순간에 일부러 머뭇거린다. 니은. 걔가 그 일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영리한 걔는 바로 그것을 눈치채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되며 그때부터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기억. 니은은 훈련시키는 내용이야. 지금 내용이 계속해서. 디귿. 그러한 훈련으로서 훈련에 관한 내용. 근데 리얼을 보면 요즘 개 훈련자는 지금 개 훈련에 관한 거지. 개가 지금 주체지. 개 훈련자가 주체가 아니에요. 제재는 개지. 개 훈련자가 제재가. 요즘에 여러분들 TV 못 보니까 내가 알려줄게. 요즘에 TV 보니까 무슨 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더만. 알아요? 여러분들 텔레비 보는구나. 텔레비 볼 시간 있구나. 근데 나도 어쩌다 그 우연하게 봤는데 그 사람 진짜 개를 이렇게 개 심리를 아나 봐. 개랑 대화를 하나 봐. 쳐다만 봐도 개가 주눅 이렇게 꼬리를 내려. 아무리 싸나운 개도 그 사람만 보면. 개들한테 선거하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겠어. 참. 별 직업이 그분이 이제 개 훈련시키는 분이죠. 직업이. 그러니까 그런 직업마다 그런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좀 정해서 마스터라고 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 얼마나 좋은 제주예요. 그것도 그 제주도. 참 제주가 없는 게 공무원이야. 그죠? 요즘 개 훈련자는 인기를 끌고 많은 수입을 올리기. 관계없지. 리얼 빼.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조. 자주 나오는 시조네요. 지당에 읽어. 시작. 지당은 연못을 말하는 거고, 연못. 비가 뿌리고 양류. 비는 뭐 어느 계절이나 올 수 있는 건데, 비는 주로 이제 봄, 여름을 흔히 상징을 많이 하게 되고, 양류는 확실히 봄을 상징하는 소재예요. 푸른 버드나무.
네, 안개. 안개도 주로 이제 봄, 가을을 상징하죠. 주로 봄에 많이 끼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고 할 적에 사공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사공이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빈배는 그런 인재가 없는 조정, 그런 인재가 없는 국가, 정부를 의미합니다. 짝이른 갈매기, 바로 시적 화자의 객관적 성관물이 되겠죠. 이때 석양, 이게 목은 이세계 작품 아닙니까? 석양은 원래 뜻은 하루가 저물어 가는 때이지만 여기서는 한 왕조, 한 나라가 저물어 가는 때로 중위법이 걸려있는 표현이라고 배웠죠. 다음에 나 작품 읽어봅니다. 창내고자 시작. 수업을 해보면 책 읽는 것도 이렇게 좀 성격이 있더라고. 기초종합반은 몰라서 못 읽어. 어머머머 하고. 단과반에선 제일 신나게 읽어, 단과반 학생들이. 왜? 기초종합반에서 배웠거든. 우리 문풀반 학생들은 거의 노인대학 수준이야. 이제 지쳤어. 목소리 들어보면 확실히 지친 게 느껴져요. 지치지 마시고, 아직은 시험이 그래도, 오늘 며칠이야? 하여튼 2달 가까이 발표는 안 됐지만 내가 보기에는 5월 빠르면 둘째 주.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5월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월 28일도 이제 한 달 정도 땡겼던 거야 실은 그 선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3월 28일에 초점을 맞춰놓고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컨디션 관리를 하거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맥이 풀린 거야 학생들이 지금 많이 맥 풀려서요. 그래서 선생으로 할 소리입니다. 3월 가기 전에 3월 말 4월 초 날 좋지요. 하루 정도 어디 가서 좀 풀고 와. 저 노인네들처럼 앉아가지고 고개 끄덕거리고 앉았지 말고 그렇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루 정도는 좀 풀고 와. 좀 속을 좀 비우고 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막막하죠. 날짜를 좀 나오면 거기 맞춰서 좀 내가 컨디션 관리를 좀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5월 셋째 주 정도, 본대면 5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달 후. 5월 달에 본다면 셋째. 그러니까 6월 달에 보더라도 첫째 주, 마지막 주는 안 봐. 그때는 공무원들이 워낙 바빠. 할 일이 많아. 이게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둘째 주도 빨라, 지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월 그 시험설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지치고 이제 좀 조금 풀렸다 그런다면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날 좋잖아요. 이번 주 주말은 이번 주 주말은 좋대. 목요일, 금요일은 안 좋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평일날 주말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무지하게 많아요. 요즘에 주말에 다 막 바깥으로 겨나와. 안에서 무슨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평일날 하루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어디 저 바닷가라도 가서 저 푸른 동해바다라도 보면서 속 좀 이렇게 풀고 와. 좀 가서 제발 좀. 막 속이 막 썩어가는 막 냄새가 막 느껴져 내가 지금. 그죠? 특히 저 책 읽을 때 보면 막 느껴져. 자, 나 작품은 사설 시조로서 답답한 심정을 좀 풀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해학적으로 역시 이 작품 아까 배웠던 추상적인 사람의 마음을 구체물에 전체적으로 비유를 하죠. 이 작품 전체가 추상물을 구체물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머리 시작. 내가 알기로는 가와 나 작품은 고시조, 조선시대 때 쓰여진 시조고 다 작품은 이게 현대시조예요. 이게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조인지 내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 이태극 선생,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조일 가능성이 높아. 아무튼 간에 요거는 현대시조입니다.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한두 개 소리 없이 나려지는 오동꽃을 가랴다 밤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느라. 오동꽃이 피는 때가 바로 봄이에요, 봄. 봄날의 애상적 정서를 표현한 그런 작품. 현대시조가 보면은 고대 시조는 딱 주제의식이 딱딱딱 있어. 뭐 사설시면 사설시조, 해학이면 해학, 풍자면 또한 풍자, 무슨 뭐 주제의식이 뭐 자연친화면 자연친화, 무슨 가 작품처럼 절개면 지조면 지조 이렇게 있는데 현대시조는 그게 안 보여, 별로. 주제의식이면 흐릿해.
이게 주제의식이 좀 흐릿해 보이면 현대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고시조든 현대시조든 뭐 가르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똑같은 시조니까. 예, 혹시라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대시조는 그 고대시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조, 이 시조를 현대문학에 계승한 시조를 현대시조라고 그러고, 현대시조를 주로 썼던 3명 작가들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가람 이병기. 그러니까 가람 이병기 선생이 최초로 이제 시조를 현대 시조로 썼던 시인이고, 다음에 이태극, 다음에 김상옥, 요 3분이 현대 시조 시인 3인방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김상옥 시인은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죠. 작고한 공주병의 창시자 탤런트 김자옥 씨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또 알아들어요, 그죠? 그냥 김상옥 그럼 못 알아듣는데. 그럼 김상옥 씨는 당연히 돌아가셨겠죠. 자, 12번 가다의 공통점. 공통점 묻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네, 하나 잡아, 하나. 가장 만만한 거 하나 잡으세요. 각자가 뭐 개성이 다 다르니까 각자가 하나 잡아가지고 자, 뭘로 잡아볼까? 그냥 가작품을 합시다. 가작품으로. 네, 일반적인 평시죠. 셋째 번 줄의 첫 어절, 이게 바로 낙구야, 낙구. 모든 그 시가 문학에서 맨 마지막 그 구를 낙구라고 합니다. 낙구. 마지막 구, 마지막 구절을 낙구라고 그러고, 그 낙구, 시조는 3글자, 5글자로 가는 것이 원칙이죠. 3글자, 5글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5글자를 조금 변형을 해서 6글자가 왔는데, 대체적으로 앞에 3글자는 거의 지킵니다. 그건 저 사설시조도 마찬가지로 사설시조 창내오자도 마지막 있다가 말지 3글자 꼭 지키고 있죠. 자, 다음에 노래의 기본적인 틀은 3줄과 4음보, 그렇죠. 초장, 중장, 종장, 3장, 다음에 6구, 다음에 4음보, 음보율은 4음보, 음수율은 3, 4조, 4, 4조 이렇게 하는 거죠. 평시조는.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작가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 말을 다 하지 않고서도 작자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자,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작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달라게 작자의 내면 세계가 나타난 구체적인 사물이 뭘까? 예, 짝이름 갈매기. 객관적 상관물이 나오면 걔가 그냥 답이야, 이거는. 왜? 객관적 상관물이 뭐예요? 등장인물의 정서가 주입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추상적이고 나의 관념적인 모양새가 없는 감정을 객관적인 모양새가 있는 놈한테 집어넣어놨잖아.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란 얘기예요. 다음에 나는 창. 다음에 다는 뭘까? 오동꽃. 오동꽃이 뭐 한다고 지금? 떨어진다고. 그 뭡니까? 저 하강 이미지.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내 마음도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래서 슬프다고 내 마음도 좀 애상적이 서글프다는 뜻. 슬픈 건 아니고 좀 서글프다 뭐 이런 의미. 다음에 말을 다 하지 않고서도 작가의 느낌을 전달하고, 요 시조는 따로 있죠. 말삼도 우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느라 하는 그 윤선도의 만응에 나오는 시조. 기억나지요? 반응이 없어. 말삼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느라 그 기억 안 나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야, 지금 이 설명. 말하지 않아도 작자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다음에 13번. 가에서 작중 분위기 가. 지당에 빗뿌리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이미지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공은 관계없지요. 이미지 여기 분위기하고는 어떤 분위기? 계절적인 분위기. 비가 오면 어쩐지 좀 서글프고 좀 뭔가 여기 스산하고, 그래서 왜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부침개 지져 먹고 싶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뭔가 비가 오면 괜히 이렇게 좀 썰렁하니까 국물 있는 거 칼국수 먹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빈배 마찬가지. 다음에 짝이름 갈매기. 짝이름 갈매기는 완전히 답이지. 객관적 상관물이니까. 빈배, 뭔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넌 느낌을 줘야 돼.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
다음에 14번. 다음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보충해야 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관점 추리 문제 중에서 꽤 괜찮은 문제. 뭐 찾아야 돼? 제재하고 관점 역시 논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지금 이 보충해야 되는 거니까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이 아니야. 그럼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죠.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뒤에 이어질 내용이 또 달라지겠죠. 현대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예로부터 창의성은 재능 속에서 싹이 트고 재능은 고독 속에서 길러진다고 했다. 여기서 재능, 창의성은 재능, 다음에 고독 이런 단어들이 일단 핵심어들이에요. 따라서 창의성은 고독한 침묵에서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은 혼자 물러나 앉아 독서하고 사색하고 조용히 내면과 대화하는 가운데 발휘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여기 집단 생활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힘들다. 해놓고 나서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한결같이 또 다 의문문으로 가고 있죠. 이래서 문제가 어렵다고, 얘 문제가. 보통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을 보충해서 집어넣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평서문으로 이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만 맞추면 돼. 근데 지금 의문문으로 나와버리니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의문문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의심스러워, 의구형이라고 하죠. 의구형. 뭔가를 의심을 품어야 되고 뭔가 비판적이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집단 생활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단 생활하면서도 창의성을 발현될 수 있는 소지가 꼭 없는가요? 소지가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그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죠. 다음에 15번 순수 우리말의 풀이가 잘못된 건 14번 문제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15번 순수 우리말의 풀이 어휘 문제네요. 읽어요. 1번 읽어 시작. 예, 다음에 2번. 그래서 생긴 말이 울력성당이란 말이 생겨났죠. 울력성당. 다음에 모래톱. 울퉁불퉁하고 거친 모래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바다나 강가에 있는 모래사장.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을 또는 모래벌판을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모래톱. 다음에 4번 읽어 시작. 예, 취향이질 이 단어는 봄봄? 김유정의 봄봄? 거기서 나왔던 단어죠, 이 단어.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가 잘 안 될 때 그냥 현대소설 같은 거 찾아서 읽으면서 거기 현대소설 읽을 때 이런 그 고유어, 사투리 이런 표현 나오면 그 내 블로그에 그 보면은요 어떤 작품들은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단어 설명도 돼 있고 가로 쳐놓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에 16번. 예, 삶의 태도.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진리 탐구는 해서 무엇 하나 할지 모르나 학문의 목적은 그로서 족한 것이다. 진리 탐구로서의 학문의 목적이 현실 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우원 뜻이 뭐예요? 앞에 나왔네. 너무 동떨어져. 원래 그런 뜻이에요. 우원 원래 뜻은 첫 번째 뜻이 길이 돌아가서 멀다 이런 뜻이에요. 길이 돌아가가지고 멀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으로 이제 주변적 의미로 어떤 방법이나 또는 생활 태도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현실과 거리가 좀 동떨어져 있다. 현실과 좀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이게 문맥적으로. 문제는 그러나 뒤가 문제겠죠. 그러나 뒤. 오히려 학문은 현실 생활로부터 유리 된 것처럼 보일 때 가끔 그의 가장 풍부한 축복을 현실 생활 위에 내리는 수가 많다. 동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1번 대장부가 대장인을 요하에 빗기차고 동정서벌하여 국가의 대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 빛님이 장부의 쾌사니라가 아니라 니라인데 하여튼 간에 1번은 바로 이게 성리학적 인생관이지. 이게 바로 뭐예요? 출세주의.
성리학적 인생관이 뭐예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 효를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는 내 이름을 빛나게 해서 우리 부모와 가문을 빛나게 해주는 거. 이걸 효의 처음이자 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성리학 사대부가 살아가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 장원급제를 하는 걸 일단 뭘로 생각을 해서 최고로 생각한 거야. 자기 이름을 빛내야 돼. 그래야 가문이 빛이 나죠. 상당히 실용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상당히 실용적인. 그다음에 2번,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 1번은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말이고, 2번은 봉산탈춤의 말뚝이 대사에서 나오죠.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나누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이래서 봉산탈춤에서 말뚝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흔히 양반들을 비판하고 풍자를 많이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말뚝이는 가끔씩 풍자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금전 만능주. 근데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양반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말뚝이가 하는 말이죠. 이때는 말뚝이가 풍자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3번, 누군들 백이 숙제가 되고 싶지 않으랴. 나만 깨끗이 굶어 죽으면 처자가 어쩌느냐.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지 않겠느냐. 예. 백이 숙제처럼 사는 거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처자식 건사해야 된다는 얘기요. 다음에 4번, 아직 뭐 학문과 관계 있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군자가 배부름과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에 빨리하며 말씀을 삼가고 도에 나아가 질정하면 가히 배우기를 즐긴다 할지니라. 정답이 되겠죠. 질정 뜻이 뭐예요? 꾸짖어서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꾸짖어서 바로 잡는다. 다음에 17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보니